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어떤 그러한 권리 변동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현재의 어떤 최종의 권리 상태만을 보여주는 경우에 그 등기가 유효한가? 무릇 공시라 하면 등기로서 공시하는 내용은 권리 변동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현재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그 상태만 보여주는 경우에 그 등기의 유효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어떤 그 법적 성질,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권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 절차법에서의 기판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결론의 내용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무효 등기의 유용인데요, 그야말로 등기가 원인 무효인데 그걸 말소하지 않고 어떤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어보신 것처럼 원시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근저당권이 발생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에 기해서 근저당권 설정 의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래야 근저당권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냥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엑스토지에 관해서 격려되었다. 그러면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이겁니다.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사후적으로라도 무효가 된 경우, 예컨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예로 든다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그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없다면 우리 담보물권의 어떤 일반적인 성질, 즉 부종성에 의해서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한 근저당권은 공시되고 있다면 그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등기는 무효의 등기다라는 것이죠. 된 이후에 그와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담보 채무가 어찌하다가 소멸해서 그 근저당권도 소멸하고, 그래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담보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 범위나 원금 이런 것들이 동일한 상태로 발생하였다. 그러면 굳이 그 동일하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굳이 말소하지 않고 과거의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새로운 근저당권을 위해서 공시하는 등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무효 등기의 유용의 문제다 이겁니다. 학설은 흔히 저당권 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의 밑에 둘째 줄에 한편 표제부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제부라는 건 부동산 등기의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어떤 물적 상황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건물에 관해서 등기가 있으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그 건물에 예컨대 10층짜리 건물이면 각 층별로, 그리고 그 면적, 그리고 그 건물의 어떤 구조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그 표제부에 기재가 되는데, 이 표제부를,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을 헐고 20층짜리를 지었다, 아니면 10층짜리를 헐고서 다시 10층짜리를 지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10층짜리 건물에 관한 그 표제부 등기를 다시 새로운 10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유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그 무효 등기의 유용 부분은 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항상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항상 유효한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효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어야 하며 유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유용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그 249번 판결을 보면 그 둘째 단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락에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격려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때부터 그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지난번 우리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3자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초의 매도인, 중간 매수인 그리고 최종 매수인 사이에 각각의 권리관계에 있어 어떤 항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그리고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각각의 매매 계약이 그러한 원인 행위가 뭐 해야 한다? 유효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항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의 권리 상태를 그대로 공시해 줄 수 있는 등기가 있으면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판결에서 제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기 절차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를 예로 들자면 절차적으로는 중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 매수인의 등기를 생략한 채 그러니까 등기 절차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진 등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현재의 그러한 그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등기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에 원래 근저당권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면 그죠?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해서 이 을구의 이 부동산 예컨대 X토지라면 X토지에 관해서 갑이 자기 자신의 을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X토지를 을을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여기 을구에 을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을이 가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명의로 근저당권이 격려되어요. 그죠? 저게 그래서 성립상의 부종성 때문에 그죠? 채권이 있어야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판결의 사안에서는 여기 을구에 예컨대 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채권자 아닌 제3자 A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다? 규칙적으로 무효이다. 왜? 성립상의 부종성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이 없으면서 그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어찌하다가 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거죠. 이전 등기가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체결을 하고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의 설정 등기가 맞춰져야
을이 근저당권자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등기를 한 게 아니고, 그죠? 을이 주등기를 한 게 아니고 A를 통해서 이전 등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기 등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절차적으로는 옳지 못한 방법이죠. 그런데 현재 상태가 을이 근저당권자임을 공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부분에 관한 다른 어떤 실체관계에 이의 사항이 없다면 이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된 시점부터 뭐다? 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한다.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주등기, 이게 주등기란 말이에요. 주등기가 원래 무효잖아요. 무효의 등기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거, 그러면 이것도 무효겠죠. 그런데 이 등기를 그러면 뭐 하자고? 유용한 거죠. 그죠? 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A 명의의, 그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는데 A에게는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란 말이에요. 이걸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이전 등기는, 그죠? A의 주 등기를 유용함으로써, 무효 등기이긴 하지만 유용함으로써 유효하게 쓰기로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갑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구에 이제 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건가 하면, 왜 이런 법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기에 갑의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었던 거죠.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데 갑이 B에게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주었다. 근데 이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준 시점이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갑이 소유자였을 것이고, 소유자였고,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돼 있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갑구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고 을구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B의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가 맞춰졌다 이겁니다. 여기 갑구에. 그리고 네 번째에 뭐다? A로부터 을에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서 을구에 이렇게 맞춰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무효 등기인 이 A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채권자 이외의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이 무효의 등기를 유용해서 을이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이 순위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주등기의 순위를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요 순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완전히 전부 다 유효하다고 볼 것이냐? 저거 유효하다고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유효하지는 않지만 언제 시점부터 그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된 시점에 요 시점부터는 적어도 을 명의의 근저당권은 절차적으로는 위반되긴 하지만 왜? 을이 채권자이고 그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자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밑에 그리고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50번 판결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0번 판결의 나항을 보시면은요. 가등기의 등기월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 소유자와의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 명의이든 갑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는
그 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함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컨대 A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등기부야, 이제 예컨대 여기에 소유자가, 예컨대 갑이라는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A에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거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졌는데, 이러한 사이에 소유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이 A하고 첫 번째 예약을 해서, 매매 예약을 해서 가등기를 맞춰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을이 생긴 거죠. 그런데 뭐가 무효냐면 이게 무효라는 겁니다. 예컨대 매매 예약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무효 사유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효면 이 A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도 원인 무효. 그런데 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나중에 갑이 A하고 다시 어떤 매매 예약을 했다든지, 그런데 이미 A의 가등기가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였는데, 이후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A하고 갑 사이에 다시 매매 예약을 하고, 원래는 이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등기 해야 되는데 이 가등기를 그대로 쓰기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A 가등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등기라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던 이 중간 처분은 무효가 돼서 을이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등기 공무원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 을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에서는 이 A의 가등기는 무효였고 그 이후에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다? 을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자, 29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용의 효과는 유용의 합의가 있는 때에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네, 표제부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251번 판결, 252번 판결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헐고, 그죠? 어떤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는데 과거에 철거한 건물에 대한 그 등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표제부를 그대로 사용해서 유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런 것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253번 판결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4번 판결 그 밑에까지 209페이지에 254번 판결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어보셨던 그 밑에 그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사례 해설 및 판례에서 94년 1월 달에 선고된 그 판례가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내용입니다. 근데 사례는 그냥 254번 판결에다가 갖다 놓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사례의 결론은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진한 글씨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사례의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무효의 등기가 있는데 그 무효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무효의 등기를 유용해서, 그죠? 이전 등기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이전 등기 명의자는 누구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등기의 유효성을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254번 판결도 이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를 정리해 놓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정리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 254번 판결에서 두 번째 단락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정리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면 한 6번째 줄이요.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종전의 채권자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 명의자인 거죠. 종전의 채권자가 이제 자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기가 무효다 이겁니다. 그 종전의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그 제3자 사이에 그 3자 사이의 등기 유형의 합의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자 간에 여기 을구만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이제 갑구의 소유자인데 여기에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런데 갑이 이미 을에게 이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를 다 변제를 했다. 그러면 피담보 채무 소멸했으니까 을의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었죠. 그래서 말소되어야 되는데 말소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으로부터 갑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을의 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병이 이전 등기 받는 방식으로 이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 을, 병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설령 현재의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말소를 청구했을 때 을은 이러한 등기 유용의 합의를 이유로 해서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러한 등기 유용의 합의 이후에 A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A가 갑에 대해서 뭐를 했으면 A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현재 가지고 있다. 아직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A 명의로 되기 전 상태에서 이미 돼버렸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갑으로부터 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을을 상대로 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A가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을에게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갑에 대한 채권자 병과 을과 갑이 다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랬다면 아직 등기를 격려하진 않은 A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A가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갑, 을, 병 사이의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이유로 해서 A의 채권자 대위의 청구를 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자, 등기 유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등기 유용의 합의만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이해관계인이 등기 부상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면 그 등기 부상 이해관계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부동산 무효 등기의 유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293페이지로 넘어와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달리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87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본문은 187조에서 물권의 취득이라고 했는데 그냥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변경, 소멸 모든 즉 물권 변동을 다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가 반드시 소유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등기부의 갑부의 소유자라고 A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A가 소유자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이 A를 상속했다. 그러니까 A가 이미 사망했다. 그리고 피상속인 A로부터 상속인 B가 저 부동산 물권을 상속했다. 그러면 B 명의의 등기가 여기에 설령 없더라도 A가 소유자도 아니고, 그죠? B가 소유자다 이겁니다. 근데 B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상으로만 봐서 누가 소유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모두 그 등기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당사자가 소유자는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자, 187조 단서의 의미, 단서가 뭐냐 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원칙적으로는 B가 상속을 받았으면 B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죠. 또는 여기서 예컨대 경매를 했다. 그러면 A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근데 A의 소유권에 속하는 이 부동산을, 그죠? 근데 C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C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경락대금을 납입한 때에 C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런 등기가 마쳐지지 않더라도 C는 소유자가 되는데, 다만 C가 예컨대 D라는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C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처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마치 C는 D, 다른 제3자하고 뭐 하지도 못한다. 매매 계약과 같은 이런 채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설령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C가 제3자 D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서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은 저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C와 D 사이에 이 매매 계약상의 어떤 채권적 효력, 즉 C는 D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D는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 효력으로서 그건 유효하게 인정된다라는 게 255번 판결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87조의 그 내용,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상속의 경우 등기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맞죠? 등기 안 해도,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는데, 그죠? 사망하면 소유자가 못 되는 거죠. 그 사망과 동시에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가 필요 없다. 이외에, 상속 이외에 포괄 유증 또는 회사의 합병, 이렇게 포괄적으로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우리가 흔히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 294페이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토지를 이렇게 그 이제 사업자가 공익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자라 그러죠. 기업가가 수용을 하게 되는데 또는 수용 전 단계로 하는 게 협의 취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협의 취득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행위. 그러니까 당사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그 기업가 사이에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자 사이에 뭐가 있고 협의를 해서 대금을 결정해서 한다. 그거는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언제 일어난다.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질 때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이 협의 취득의 경우에도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공용징수는 수용을 말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후의 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수용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한 재결이 있은 때에 그 공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재결이 있는 때에 소유권은 변동된다. 등기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용징수 이후의 판결은 우리가 민사소송 가만히 잠시 생각해 보면 판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해달라. 이런 걸 우리가 금전을 지급해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 그런 거를 우리가 대부분 이행 청구 소송.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판결을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그러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해서 누가 판결을 승소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 소유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187조에서 말하는 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 사유행위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이 형성 판결입니다. 우리가 형성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인 어떤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소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 사유행위 취소 판결, 상속 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물권이 변동된다라는 것이고요. 256번 판결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한 39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398페이지에 거기에 268조에 이런 인용이 되어 있는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을 병 이런 세 사람이 하나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엑스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해가지고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싶어한다. 이런 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협의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거기서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판결의 성격을 우리는 형성 판결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가 된 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6번 판결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결론만 좀 정리를 해두면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도 나오니까요. 결론만 정리해두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절차법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고가 그러니까 갑을 병인데 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을병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공유물 분할하면 되는데 을병과 갑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갑이 원고가 돼서 당사자 을병을 한꺼번에 피고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갑이 원고가 돼서 을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진행되다가 당사자의 가 조정에 의해서 협의한 거예요.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결로서 확정된 게 아니고 조정에 의해서 분할이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권 변동이 바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었냐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판결과 같은 효력, 그러니까 187조에서 의미하는 판결이라고 해버리면 조정이 성립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그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분할의 효력에 따라서 각자가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겠죠. 나눠서. 그러면 세금도 각자가 이제 자기의 그 단독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낼 텐데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했냐면 과거에 이전에 그 공유물 분할되기 전에 그 전 상태대로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당한 그 당사자가 왜 나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느냐 이거죠. 왜 이미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조정에 의해서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187조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판결 이런 것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그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뭐가 187조에서처럼 등기 없이도 조정과 함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될 자는 그 새로운 그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어떤 선고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고 이런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가 아니라 187조가 적용될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래 그 소유자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고 그래서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는 계속 그 내용이 이제 판결의 어떤 의미에 관해서 약간의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인데 우리가 경매라 하면 그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어떤 그러한 경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법상의 그죠? 조세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세무관청이 압류해서 공매해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공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컨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또는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신축 건물을 신축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건물이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부분은 굳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권리 소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등기가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생기면 바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변제자 대위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법정 대위에 의해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로서 변제에 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대위 변제를 하면 그 채권 및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도 누구에게? 당연히 그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등기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중요 쟁점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이제는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동산물권 변동도 역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공시 방법이 뭐다? 인도다 이겁니다. 그죠? 점유의 이전, 인도인데 그 인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현실 인도가 가장 어떤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러한 인도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것도 점유 개정이나 간이 인도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본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당사자의 법률 행위, 정상적인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물권이 이전되는 것도 있지만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인정하는 예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선의취득이라 그러고 동산물권 변동에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 하나, 그 다음에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선의취득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페이지 넘겨서 296페이지에 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물권 변동에 관한 그 물권적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인도 그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공시 방법이라는 게 점유의 이전 인도다 이겁니다. 인도는 현실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보시다시피 간이 인도, 점유 개정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가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188조, 189조, 190조 그리고 질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330조의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공시 방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 인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96페이지 아랫부분에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이다. 점유라는 건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사실상의 지배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공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현실 인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7페이지에 가시면 간이 인도. 거기 보시다시피 갑이 을 소유의 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에 을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그 동산을 반환한 후에 다시 인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갑이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그죠? 이제 소유권이 넘긴다라는 그 의사 표시와 함께 점유를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간이 인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이 인도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점유 개정이라는 겁니다. 189조에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걸 우리가 점유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간이 인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는 것이고, 그죠?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변하는 거 이게 간이 인도 거의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다음에 뭐죠?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자주 점유를 하고 있던 자가 타주 점유자로 변경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특히 점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점유 개정은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였던 자가 임차인이 되는 거 이런 거죠. 소유자로서 계속 직접 점유하던 자가 자기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놓고서도 계속 점유하면서 이제는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매우 불안정한 공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특히 이중 양도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양도인이 점유 개정으로 계속 물건을 점유하면서 다시 제3자에게 점유 개정에 의하여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거에 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우리 판례도 예전 판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갑이 을과 X 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애가 소유자고 갑이 그다음에 매수인. 그러니까 갑이
X 동산 소유자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을 인도해 주면 되는데 인도 방법이 점유 개정이었다. 그러니까 점유 개정이라는 거는 매매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그와 별개로 또 뭐 점유 개정을 하려면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 개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점유 개정에 관해서는 뭐다?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점유 매개 관계가 예컨대 임대차다. 그러니까 X 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여전히 갑이 점유하되 이제는 뭘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그러면 이제는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하는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지 어떤 그 공부상의 공시 방법, 등기와 같은 이런 공부상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해서 을에게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점유 개정에 관한 이런 합의를 해가지고 여전히 계속 직접 점유하면서 다시 병에게 또 양도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산의 이중 양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점유 개정에 관한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점유 개정에 관해서 합의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겁니다. 을, 병 사이에 누가 소유자냐. 근데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다음 페이지인가? 바로 나오는 그 판례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먼저 인도받은 자가, 현실 인도를 먼저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래요. 우리 학설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요? 점유 개정도 우리 민법은 분명히 189조에서 인도 방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인도하면 뭐가 물권 변동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갑이 먼저 을과 X 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다만 점유 개정으로 계속해서 갑 자신이 계속 점유한다. 그러면 얘는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 병과 또 매매하고 점유 개정이 매매는 할 수 있겠죠. 채권행위니까. 그런데 여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는 합의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면 애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처분권이 없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갑은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권리자로부터의 물권의 취득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은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어요?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은 아니고 정 그렇다면 을로부터 갑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뭐 249조에 따라서 병에게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병이 선의취득으로 소유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그 학설상의 논란이나 그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에서의 의미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과거의 그 판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법리가 나왔냐면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법리를 계속 설명하자면 그러면 병도 갑과 사이에 이런 매매하고 점유 개정을 해서 갑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병이 선의 취득했냐 이겁니다. 아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처분은 애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소유권의 취득은 인정 안 되지만 선의 취득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 취득은 인정되었는가? 애가 선의 무과실이고 평등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매매 계약해서 점유를 만약에 점유 계정도 점유니까 간접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유에서 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서 점유 계정에 의한 뭐는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 사이의 X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점유 계정으로 계속 전 소유자가 점유하다가 다시 점유 계정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라는 이런 합의에 의해서 병의 소유권을 취득했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판례의 추이를 쭉 보면은 과거의 판례는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그죠? 이러한 어떤 점유 계정도 인도의 방법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중 양도는 첫 번째 양도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은 두 번째 양도는 뭐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고 선의취득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애가 선의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하는 학설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양도담보의 경우에 많이 문제됩니다. 동산 양도담보. 양도담보라는 것은 담보를 설정하는데 양도의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면서 다만 그 목적이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도의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동산을 갖고 있는 갑이 소유자, 근데 얘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산이죠. 기계를. 채권자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것은 기계밖에 없어요. 자기가 재산이 기계가 제일 값어치 나가고 그걸로 해야 자기가 대출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권 설정을 하면 아까 질권 설정에 관해서는 그 질권 계약이 요물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질물 그러니까 질권의 목적물을 누구에게 질권자에게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권자에게 인도해 줘버리면 질권자가 점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사용 수익을 질권자가 하고 있으면 갑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속 점유하면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로서 그죠? 이 기계에 대해서 담보 제공은 채권자 을에게 했지만 자기가 계속 점유하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질권 설정은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질권 설정해 놓으면 이 기계를 채권자 을에게 인도해서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되는 많은 방법이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면 설정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동산도 양도담보 설정하면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양도 저당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 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고 소유자가 계속 사용 수익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유 계정이죠. 그 얘는 양도는 받았지만 점유 계정에 의한 양도를 받았고 단지 이 양도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얘가 점유 계정해서 물권적 합의는 했으니까 얘가 소유자다 이겁니다. 우리의 학설은 이제 그러면 양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이 소유권 이렇게 넘어간 이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저거를 물권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담보 물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마치 신탁처럼 그죠? 명의신탁 이런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볼 거냐.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담보 목적밖에 없는 거죠. 진짜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 갑이죠. 채무자 갑. 그리고 얘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자가 된 건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를 않으니까 저게 담보 목적이다 어쩌다 이런 게 나타나 있지를 않으니까 담보 목적으로만 얘가 대내적으로 소유자다. 소유자. 그죠? 대외적으로 그냥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소유자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어차피 갑이 소유자이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담보 목적의 양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이론 구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다. 이거. 대내적 소유권하고 대외적 소유권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채권자 을이. 대내적으로는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고. 그래서 양도담보의 설정자 갑이 기계를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대출금을 상환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럼 만약에 채무 불이행해서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면 그때 비로소 을의 양도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해서 을이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양도담보인데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론 구성을 을이 가지는 이러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이론 구성하냐 해서 학설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 또 하나의 학설은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런 소유권은 사실은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185조의 사용수익 처분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것 말고 을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담보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도 일종의 담보물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신탁적 소유권 이전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양도담보에 관한 것이 이거하고 마치 똑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내적으로 보지 말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담보권자 을이 그죠? 갑하고 X 동산에 관해서 양도담보 설정했다 이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고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근데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었어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다만 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얘가 지금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중으로 또 병한테 담보를 또 설정해 주었다. 양도담보를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그러면 문제가 병은 이 X 동산에 관해서 양도담보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양도담보권자 여기서 채권자 을이 그리고 여기 채권자 병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이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에 따르면 애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으니까 그죠? 다시 또 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설령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소유권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미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그러면 을이 소유자고 더 이상 병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니까 병은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받았지만 양도담보권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담보 또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양도담보에 관해서 선의 취득도 하지 못하였다.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X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누구만이? 을만이 양도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병은 양도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산의 이중양도하고 관련돼서 특히 점유 개정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동산 양도담보에서 문제되고 그 문제되는 이유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양도담보에서 우리 판례나 학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담보물권설을 취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담보물권은 소유권하고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물권으로서. 그죠? 소유권은 그 공유 관계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소유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그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소유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양도가 있을 때 누가 소유자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권리자인 상태, 그죠? 이 을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고 무권리자인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는 거 이거 허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담보 물권은 예컨대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 저당권자 있고 또 그 후순위로 B라는 사람 저당권이 있죠. 근데 만약에 양도담보도 만약에 담보물권이라고 이론 구성을 하면 을이 1순위가 되고 병이 2순위가 될 수 있다 이거. 담보물권의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양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탁적 소유권 이전사를 취한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점유 개정에 의한 어떤 양도 담보를 선의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58번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판례도 있었지만 또 우리 문헌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문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점유 개정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봤을 때 과연 이 판례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점유 개정도 동산의 어떤 양도 방법으로서 인도 방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니까 그걸 정상적인 인도라고 물론 불안정한 것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인도 방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여기서 갑이 병한테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일종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병이 선의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많이 문제된다라고 그랬고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중 양도담보를 그러니까 양도담보에 관한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이론 구성을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뭘로 담보 물권으로 구성할 것인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구성하면 두 번째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사례에서 병 같은 사람은 양도담보를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 취득의 가능성조차도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담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담보물권서를 취하게 되면 을이 1순위 양도담보권자가 되고 2순위로 병이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여지는 얼마든지 이론 구성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에서 보면 260번 판결, 261번 판결이 이제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받은 그렇지만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병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해서 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그래 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또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의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횡령죄의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1번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게 261번 판결의 그러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건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근데 이러한 관계다. X 동산에 관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갑과 병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산에 관해서 X 동산에 관해서 갑과 병 사이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갑이 을에게 X 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그때 그러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양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병은 그죠? 갑이 병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서
현실 인도 받아서 그다음에 갑이 을에게 현실 인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죠? 갑과 병 사이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갑이 소유자로서 X 동산을 직접 점유하는 거죠. 간접 점유하는 거죠. 그죠? 소유자로서 간접 점유하고 임차인으로서 병이 이 X 동산을 직접 점유한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사이에 이 임대차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에 관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 점유자, 우리 사례에서 병, 그리고 간접 점유자 갑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례에서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 우리 사례에서는 임대차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뭐 이거 말고도 예컨대 사용대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물론 반드시 이런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과 같은 이런 물권 관계, 아니면 어떤 무효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관계도 점유 매개 관계로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유자 갑은 병에게, 임차인 병에게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방법. 동산에 관한 물권적 합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에 더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에 대한 갑의 권리를 누구에게? 을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저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우리가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저러한 채권적 청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니까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채권 양도는 뭐가 필요하니까? 대항 요건이 필요한 거죠. 대항 요건으로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어떤 방식, 어떤 채무자의 승낙, 이런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점유를 이전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간접 점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194조에 있습니다. 194조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해서 소유자, 그리고 직접 점유자, 임차인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말합니다. 자, 선의취득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요. 일단 조문하고 그 개관만 좀 해보면 249조에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문헌에 따르면 여기 표현에서 그 조문상의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즉시 취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선의취득, 즉시취득.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 관해서만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동산물권 변동에서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동산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43조에서도 249조를 준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와는 달리 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24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262번 판결 그 페이지를 넘겨서 300페이지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동산 선의취득 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건, 효과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